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저희는 오늘 21장 유동성 위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주차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인데 이 12주차 영상이 마무리되면 13주, 14주, 그리고 기말고사. 그러면 종강. 와, 신난다.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다룰 유동성 위험은 지난 20장에서 배운 신용 위험에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재무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자면, 19장에서 배운 것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재무적 위험에는 첫 번째 신용 위험, 두 번째 이번 장에서 배울 유동성 위험, 세 번째 다음 시간에 배울 금리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이 유동성 위험은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 역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영상에는 일반적으로 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유동성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신용 위험에 대해 다룰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 신용 위험에도 신용 관련 지표가 있듯이 유동성에도 유동성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지금 현재 바젤 3, 바젤 3차 협약에 의해서 도입이 된 유동성 지표에 대해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동성 위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liquidity risk, 이제 유동성이 liquidity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liquidity risk라고 부르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산이나 어떤 증권 같은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위험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와 연관된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의를 살펴보면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현금이 필요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역할 중에서 특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liquidity provision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19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유동성 위험도 신용 위험과 마찬가지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부도나거나 혹은 파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신용 위험의 경우는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유동성 위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값어치가 있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잠깐 일시적으로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을 금매 처분한다. 이제 그 금매를 보통 영어로는 fire sale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fire sale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처분을 하게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가로 자산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이 금융기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을 내가 처분하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지금 급하다 보니까 평상시라면 허용하지 않을 불리한 조건에도 긴급하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차입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많아지거나
혹은 더 짧은 시간에 돈을 갚아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거나 혹은 금융기관 자체가 파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동성 위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채 측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다. 혹은 자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살펴볼 텐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유동성 위험이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부채 측면에서 발생한다. 즉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liability side liquidity ris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바로 금융기관의 채권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자 혹은 다른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가 내가 투자했던 돈 혹은 내가 맡겨놨던 돈을 이제 내놓아라 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전통적인 유동성 위험이죠. 그래서 은행이 지금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이 파산하고 그것이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은행 파산 사태 같은 것을 대량 예금 인출 사태 같은 것을 우리가 그 은행에 대해서 배울 때 살펴보았었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도 이 펀드에 투자하였던 투자자에게 상환을 해줘야 되는 리뎀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펀드 런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부채 측면의 유동성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이 부채 측면의 유동성 위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저축은행이 있는데 이 저축은행의 예금자들 중 일부가 급작스럽게 15억 원을 인출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원래 이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표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축은행은 전체 자산이 100억 원이고 그 중에 10억 원의 현금을 일종의 지급준비금으로 내두고 나머지를 전부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축은행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예금에서 주로 조달을 했고 10%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의 자금은 예금자로부터 조달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저축은행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15억 원이 인출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대출해준 돈은 이미 빌려줘서 나에게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 즉 현금을 사용하여서 인출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돼요. 아까 90억 원의 예금 중에서 15억 원이 총 인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1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10억 원의 현금을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게 됨으로써 현금의 금액이 0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90억 원의 예금에서 총 10억 원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로서의 예금은 총 80억 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자산 항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그대로 있으니까 전체 총 자산의 가치는 9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예금은 80억 원, 자기자본 10억 원 이렇게 돼서 총 부채 및 자기자본도 90억 원으로
일치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0억 원만 예금 인출이 들어온 게 아니라 총 15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5억 원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금자들 입장에서 원래 예금 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품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5억 원을 인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바로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바로 대출 자산을 긴급하게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융기관, 이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전체 90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일부인 8억 원 정도를 매각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아오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융기관들끼리 협상을 할 텐데 얼마에 사가겠느냐 이렇게 장사를 할 텐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도 아예 함부로는 못 주지 하면서 5억 원을 현금을 받을 거면 우리도 5억 원을 넘기고 8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팔 거면 마찬가지로 현금도 8억 원을 받아오는 그러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예금자들이 독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 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깝지만 급하니까 급하게 처분을 해야겠다. 팝니다. 귓말 주세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가인 아주 염가인 5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것은 반드시 8억 원이 5억 원이 되는 건 아니고 8억 원이 4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억 원이 1억 원도 안 되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 교육 목적상 8억 원이 5억 원에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제 순간적으로 현금이 5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5억 원을 이용해서 다시 예금자들에게 나머지 5억 원의 예금 인출량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현금의 양은 다시 0원이 될 거고요. 원래 90억 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8억 원어치를 판매했기 때문에 82억 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채 및 자기자본 쪽을 살펴볼게요. 예금은 아까 그 직전에 10억 원을 지급하였을 때 80억 원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확보한 5억 원의 현금을 통해서 다 인출하는 예금자를 모두 만족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75억 원이 되었습니다. 5억 원만큼 빠졌죠. 그리고 자기 자본에는 변동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1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항목의 총 계는 82억 원이 되고요. 부채 및 자기 자본의 총 계는 75 더하기 10 하면 85억 원이 돼요.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산의 합과 부채 및 자기 자본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자산의 항목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산의 항목은 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한 82억 원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예금의 값을 변경할까요?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금의 값은 내가 지급해줘야 되는 예금 1원을 받았으면 그대로 1원을 다시 예금자들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기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이 손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게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지만 예전에 배운 금융기관에서 자기 자본의 역할은 손실에 대한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는 순간이고 결국 82억 원이라는 자산의 가치와 총 부채 및 자기 자본의 항목이 합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75 더하기 7이 82가 되어서 즉 10억 원에서 자기 자본이 7억 원으로 깎이어서 그러니까 3억 원만큼 깎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주택담보대출이 9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변경되는 동안 8억 원짜리를 5억 원짜리에 팔게 되면서 3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항목에서 10 빼기 3을 해서 7억 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위험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이 예금자가 인출하는 것에 미리미리 예상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저축은행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도 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항상 무엇이다?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므로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영진은 유동성 위험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 극단적으로 정말 예금자, 이 90억 원을 입금했던 예금자가 한꺼번에 인출을 해버리는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을 하면 자기 자본에서 그 손실을 까고 또 까다가 더 이상 깔 수 없게 되면 자기 자본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는, 지금 자기 자본 잠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이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은행, 이 주택은행, 이 저축은행의 경영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채 측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부채 측면의 유동성 위험뿐만이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유동성 위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 측면의 유동성 위험은 Asset Side Liquidity Risk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현 채무자 혹은 잠재적인 채무자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달라고 요금을 해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금융기관이 돈이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요즘 현대의 금융기관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돈을 추가로 주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부의 계정,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약정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자산 측면의 유동성 위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은행이 있는데 이 상업은행이 과거에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20억 원까지 네가 말하면 언제든지 달려갈게 짜짜레짜짜 하면서 대출 약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업은행의 이 재무 상태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출 약정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은행에 대해서 배울 때 얘기했었죠. 무엇 때문에 한다? 바로 이 서비스 차지,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출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정말 얘가 20억 원을 정말 다 땡겨 써버릴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기업이 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예전에 약정을 맺어놓은 대출을 실제로 받기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은행은 지금 현금을 10억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당장 20억 원을 빌려달라. 뭐 어떻게 보면은 아니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한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대출 약정도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될 의무가 이 은행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대출 자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으로 다시 대출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의 유동성 공급 방법을 살펴봅시다. 바로 추가로 자금을 차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활용하는 현재 상태를 살펴볼게요. 지금 20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현금이 10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억 원을 사용해서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이제 대차대조에서 현금이 빠지고 기업 대출이 90에서 100으로 늘어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 재무상태표 상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데, 바로 문제는 뭐다? 아직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더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금융기관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차입금을 원래는 이 상업은행이 예금으로 90억 원을 조달하고 차입금이 없었고 나머지 10억 원이 자기 자본이었는데, 이제는 차입금이 10억 원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해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제 100억 원에서 더 110억 원으로 추가적으로 대출 금액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총 자산은 110억 원이 되고 이제 총 부채는 90 더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110억 원이 되어서 자산과 부채 및 자기 자본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재무상태표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잖아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서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내가 어디서든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지난 2008년에서 9년 발생했던 세계 금융위기나 아니면 과거에 발생했던 아시아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는 이 금융기관도 돈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와서 이걸 해결한 건데, 이건 돈을 빌려와서 해결하면 돼 라고 믿고 있다가 이것을 빌려오지 못했을 때 결국 아까처럼 다시 다른 자산을 매각해서 이 약정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이 주주들의 가치에 훼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경영진의 실패로 결과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렇게 자산 측면의 유동성 위험에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도 배웠던 건데, 바로 부의 활동은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동시에 이 금융기관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바로 은행의 부의 활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익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행이 과거에 대출 약정을 해줄 때까지만 해도 신난다, 추가적으로 스스로 수입을 얻었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소고기를 사 먹었겠죠. 하지만 지금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미처 대응하지는 못한 채 정말 그 대출 약정이 실시가 되었을 때, 발효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이 상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부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일단 가볍게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금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그 유동성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방식의 유동성 위험으로 바로 부채 측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특히
과도한 부의 활동으로 인해서 자산 측면에서도 유동성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곧바로 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동성을 어떻게 미리 공급할 것이냐, 유동성 조달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